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의 김영우입니다. 저는 자본성 증권을 활용한 금융사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지금은 일반 기업들도 신종자본증권이라는 형태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을 하고는 있는데, 전통적으로 자본성 증권은 이제 금융사의 영역이고, 뒤에 이제 발행 동향에서 보시겠지만 금융사의 자본성 증권이 시장의 절대적인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은행권, 보험, 여전사의 자본성 증권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목차는 시장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 자본 규제 그리고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 신용평가를 중심으로 금융사의 자본정성 현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본성 증권과 관련된 크레딧 이슈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성 증권은 사실 정의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채무의 형태의 증권이지만 자본으로 회계적 분류가 가능한 증권을 자본성 증권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한편 이제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자본 규제상 각 금융업권별로 정해진 자본 규제에서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을 이제 규제에서는 자본성 증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이제 회계 기준상으로 분류를 보시게 되면 주식과 채권의 중간에 있는 중간적 성격인 증권들, 대표적인 게 신종자본증권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자본 규제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주식은 아니지만 기본 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또는 보완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 채무, 이런 것들이 자본성 증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두 개의 슬라이드 정도는 이제 자본성 증권 시장의 트렌드를 한번 이제 약간 역사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으로 금융사의 영역이었는데 자본성 증권 시장이 2011년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일반 기업까지 이제 자본성 증권 시장의 저변이 확대됐습니다. 이유는 아래 이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 증권, 대표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이죠. 과거에는 부채로 분류가 됐지만 국제회계 기준에서 자본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도 자본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신종자본증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형성이 됐고요. 또 하나의 트렌드는 금융사 쪽에서 은행과 관련된 규제 변화입니다. 바젤3 자본 규제가 도입돼서 국내에 시행된 게 이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 바젤3 자본 규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은행권의 기본 자본 또는 보완 자본으로 인정되는 이 규제 자본을 인정을 받으려면 조건부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신설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유사시에 실질적으로 손실 흡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상각되는 증권만 규제상 자본으로 인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바젤3 자본 규제가 자본성 증권 시장에 또 하나 변화를 일으킨 매개체가 됐고요. 이런 바젤3 자본 규제와 관련돼서 자본시장법 개정 이를 뒷받침을 했는데요. 2013년 5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관련된 근거가 신설이 됐습니다. 사실 발행 당시에는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된 규제가 없이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허용을 해줬었는데, 이후에 2016년, 2017년에 은행 그리고 은행지주의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근거가 추가로 마련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동향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신종자본증권과 관련된 논란이 2012년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처음 이제 일반 기업 중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이게 자본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번졌었죠. 결국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질의회신을 통해 가지고 자본이 맞다라고 해서 논란은 일단락됐고요. 이후에 이제 일반 기업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이게 회계적으로 자본 확충 목적으로 이런 시장이 한 축이 마련이 됐고, 또 하나 축은 전통적으로 있던 금융사의 규제 자본 확충 목적의 자본성 증권 시장, 이렇게 이원화된 시장이 쭉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하나 2019년쯤에 등장한 게 IASB에서 이 신종자본증권을 다시 부채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토론서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약간 우려가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 주체별로 해서 이제 이 자본성 증권 시장을 조금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은행권이 발행하는 자본성 증권 시장은 코코본드라는 독특한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금융회사는 후순위채 신종부자본증권, 이런 형태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적 목적으로
이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성 증권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실제로 발행 시장에서 얼만큼 자본성 증권이 발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은행권입니다. 왼쪽이 12개 일반은행의 자본성 증권 발행 내역이고요. 오른쪽이 8개 은행 지주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 내역입니다. 양쪽 모두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연간 발행 규모는 은행과 은행 지주가 각각 한 4조 원 내외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점이라면 여기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는 후순위채 형태이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막대가 이제 신종자본증권 형태인데 은행은 후순위채 형태로 주로 발행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은행 지주는 신종자본증권 형태로 발행하고 있는 게 확연히 나타나죠. 아마 요거는 이제 규제적인 차이일 것 같은데요. 은행은 사실 BIS 자본 규제 이외에는 별도의 자본 규제가 없습니다. 근데 은행 지주 같은 경우 무리한 외형 확장, 차입을 통해서 자회사를 이렇게 많이 인수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레버리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 총액 대비 자회사 출자 총액 한도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통상 130%를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이중 레버리지 규제를 충족하려면 회계상으로도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이렇게 발행 형태가 좀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보험과 여전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 추이인데요. 왼쪽이 보험사, 오른쪽이 여전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 동향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발행 목적 자체가 규제 비율인 RBC 비율을 방어할 목적인데 2020년 4분기 이후에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보험업권의 RBC 비율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BC 비율 방어 목적으로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을 늘리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증권 형태별로는 후순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 자본 비율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후순위채 위주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오른편에 여전사의 경우에는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발행 증권의 형태가 100% 신종이라는 점이 눈에 띄죠. 여전사의 경우 규제 비율이 레버리지 배율입니다. 그냥 회계적인 자본 대비 총자산의 배율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자본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야만 규제 대응 목적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 형태로만 자본성 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기업의 자본성 증권 발행 동향인데요. 신종자본증권 한 가지밖에 없고요. 일반 기업은 후순위는 없습니다. 발행 규모가 굉장히 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20 같은 경우는 정유 석유화학 업체, 이제 이슈업종 업체들이 대규모로 발행하는 바람에 금액이 좀 크게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올 들어서는 거의 뭐 실적도 좋고 조달 여건도 좋아서 그런지 발행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IASB의 신종자본증권 부채 분류 가능성,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융사의 자본 적성성에 대해서 본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금융사가 자본 규제 대응 목적의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권별로 이제 자본 규제와 연계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의 자본 규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BIS 자기자본 비율이죠. 근데 이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바젤 3가 도입되면서 좀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냥 총자본 비율이 아니라 보통주 자본 비율, 기본 자본 비율, 총자본 비율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각각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업 감독 규정에 보면 최저 규제 기준이 보통 자본 비율은 4.5, 기본 자본 비율 6%, 총 자본 비율 8%로 규제를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추가 자본 부과 내역을 합해서 일반 은행권은 10.5%의 총 자본 비율을 지켜야 되고요. 대형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DCB의 경우에는 11.5%의 총 자본 비율을 지켜야 됩니다. 이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서 은행이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 기타 기본 자본에 포함돼서 기본 자본 비율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총 자본 비율은 같이 올라가고요. 반면에 후순위채 형태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게 되면 보완 자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본 자본 비율은 올라가지 않고
총 자본 비율만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제 비율 중에서 어떤 자본 비율을 관리할 것이냐 목적에 따라서 자본성 증권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평가의 관점에서 이제 한기평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면 규제 비율인 보통주 자본 비율과 총 자본 비율을 평가 요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AAA 등급 요건은 보통주 자본 비율 10.5, 총 자본 비율 14% 이런 규제 기준을 가지고 신용평가를 하고 있고요. 통상 감독 규정에서 말하는 최저 규제 기준은 투자 등급을 받기 위한 미니멈 요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자본 비율 추이를 그림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굉장히 빠르게 자본 비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규제 비율 10.5, 11.5 대비해서 굉장히 버퍼가 많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기평의 신용평가 기준과 비교해서도 모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자본 비율은 AAA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버퍼도 많은 상태이고요. 영업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금리도 낮고 코로나19도 확산되고 했지만 이익을 잘 내는 바람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유보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이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하나로 바젤3 최종 안중 일부를 조기 도입한 효과가 나왔었는데 그 효과가 한 1%에서 1.5%포인트 정도 자본 비율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간 지금 현재 자본 비율은 굉장히 충실하지만 부담 요인은 한 가지 있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제 유연화 조치가 내년 3월 종료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규제 완화가 종료됐을 때 이 자본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은 아직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은행 지주의 자본 적정성 추이인데요. 자본 비율 자체는 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은행들이 은행 지주의 주력 자회사이기 때문에 다만 비은행 부분 이제 자회사들 보유하고 이제 규모에 따라서 약간 자본 비율이 차이는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동일하고요. 다만 은행 지주는 은행과 다르게 레버리지 규제를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평가할 때도 이 레버리지 비율을 별도로 보는데 부채 비율과 이중 레버리지를 통해서 지주회사의 레버리지 추이를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버리지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엔 약간 이제 바이어스가 하나 숨어 있는데요. 우리금융지주가 2019년에 출범했는데 우리금융 자체가 절대적으로 레버리지 낮았기 때문에 업권 전체의 레버리지를 낮추는 약간 착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4대 대형 시중은행 지주 중에서 우리금융지주만 아직까지 이게 비금융업 라인업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지방은행 지주도 아직까지 비금융 부분에 대한 확대 의지가 비은행 부분 확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이 하향 트렌드의 레버리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권의 자본 규제인데요. 보험권의 자본 규제는 지급 여력 비율인데 통상 저희가 RBC 비율이라고 하는 이 비율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 기준은 10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155%가 실질적인 규제 기준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감독 규정 같은 데 보더라도 후순위채를 보험사가 상환하려면 상환 후 지급 여력 비율이 15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150 밑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보험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용평가할 때 동일하게 RBC 비율을 기준으로 이렇게 등급 구간값을 설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평가를 할 때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은 이 RBC 비율 계산하는 데 들어가 있는데 자본성이 약간 신평사가 보기에 완벽한 자본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는 조정 지급 여력이라는 평가 요소를 별도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후순위채 발행액은 제외합니다. 사실상 자본성이 없다고 보고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자본인정 비율을 별도로 계산해서 일부 조정해서 조정지급 여력을 계산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보험사의 이 자본 적정성 비율 추이인데요. 왼쪽이 생보, 오른쪽이 손보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 자체 RBC 비율은 생보사가 한 250 내외, 손보사가 200 내외. 한기평의 신용등급 기준을 보게 되면 생보는 AAA와 AA 사이, 손보는 싱글 A와 AA 사이쯤 되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생보가 손보보다 자본 적정성이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현행 규제상이고, 사실 이 RBC 비율이 보험사의 이 자산 건전성, 재무 건전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2023년부터 IFRS 17 킥스라는 새로운 이 자본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규제 하에서 현재 지급 내역 비율은 조금 왜곡의 소지가 있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 지표로 옆에 이제 LAT 순잉여액 비율이라는 걸 표시를 하는데, 이 LAT 순잉여액 비율은 IFRS 17 도입에 대비해서 현행 원가로 평가하고 있는 보험 부채를 시가에 가깝게 17에 가깝게 바꿔서 평가하는 제도가 이제 LAT 제도인데요. 그 LAT 순잉여액 비율을 기준으로 보자면 손보사가 생보사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미래 바뀌는 규제 환경을 감안했을 때 규제 대응력 측면에서는 손보사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보사의 지급 내역 비율이 굉장히 급변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변동에 따라서 RBC 비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으로 생보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급락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사의 RBC 비율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보험사에는 안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RBC 비율이라는 현행 자본 규제 자체에서만 그렇게 해석될 뿐이지, 2023년에 도입되는 IFRS 17 킥스에서는 금리 상승은 오히려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시가 평가할 때 할인율 자체가 금리가 될 거거든요. 할인율이 올라가면 보험 부채 자체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바뀌는 규제에서는 금리 상승이 더 보험사한테 유리할 거다라는 점을 같이 감안하시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전사의 자본 규제인데요. 여전사의 자본 규제는 레버리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 자기 자본 비율, 레버리지 비율 두 가지인데, 감독 규정상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은 조정 자기 자본 비율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정 자기 자본 비율은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실제 자기 자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규제 비율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법 48조에 규정하고 있는 레버리지 배율을 실질적인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할부리스사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6배, 할부리스사는 10배로 규제를 했었는데, 신용카드사의 경우 작년 10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일환으로 8배로 확대가 됐습니다. 레버리지를 완화해 줬고요. 할부리스사는 10배 규제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9배, 2025년부터는 8배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작년까지 6배, 10배로 차등화되어 있던 게 이제는 8배로 동일해지는 식으로 규제가 이제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는 동일하게 레버리지 배율을 기초로 등급별로 구간값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레버리지 배율 계산할 때도 회계적으로 자본으로 인정된 신종자본증권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본 인정 비율을 적용해서 일부 차감 조정한 조정 레버리지 배율을 기준으로 이 평가 요소를 적용해서 신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사의 자본 적정성 추이인데요. 왼편이 신용카드, 오른쪽에 할부리스인데, 신용카드사는 대개 5배 내외에서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추세, 할부리스는 7배 내외에서 레버리지가 확대 또는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다 규제 수준에, 업권에 맞는 규제 수준에 맞춰서 레버리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방향성은 신용카드사 같은 경우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확대 추세가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할부리스사는 레버리지가 현재 상태 정체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신종자본증권 발행 수요도 신용카드는 발행할 요인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여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버퍼가 많아서 발행할 가능성이 낮고요. 할부리스사는 규제 한도가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서 이 여력을 확보할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업권별로 자본 적정 추이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신종자본증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각 업권별 신종자본증권의 특징하고 신용평가사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성 증권은 후순위와 신종자본증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무래도 신종자본증권이 더 금리도 비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순위가 아닌 신종자본증권을 통해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바로 이제 규제 차이 때문인데요. 자본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은행업권 같은 경우 기본 자본 비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후순위는 안 되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여전사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 레버리지 배율 자체가 회계상 자본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자본 분리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만 규제 대응 요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요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비율 자체가 RBC 비율인데 이 RBC 비율에서 보완자본과 기본자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차별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앞에 보신 것처럼 후순위 형태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고 있고요. 신용평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은행의 규제 목적에 발행한 자본은 신용평가 관점에서 100% 인정합니다. 자본성이 높기 때문에. 반면에 보험사와 여전사의 신종자본증권은 일부 자본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린 대로 조정 지급 여력 비율 또는 조정 레버리지 배율 등으로 일부 신용자본증권 발행액을 조정해서 신용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대응 목적에서는 보험사와 여전사는 규제 요인이 일부 은행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개 업권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조건을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행권의 자본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보험, 여전사의 자본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여전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하고 거의 성격이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성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왼쪽의 발행 조건에서 이자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변제 순위나 만기, 상환 조건 등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자 지급 조건 중에서 통상 신종자본증권은 유사시 회사가 부실화의 징후가 있는 경우 이자 지급이 정지가 되는데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서 정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에는 정말 발행자의 자유자량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반면에 보험과 여전사의 경우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보다 동순위, 후순위에 대해서 이자나 배당을 주게 되면 해당 신종자본증권도 이자나 배당을 주도록 강제하거나 아니면 우리 신종자본증권에 이자 배당을 안 주면 동순위인 증권에 대해서 또는 후순위인 증권에 대해서 이자 배당을 정지하도록 하는 통상 디비던드 푸셔나 스타퍼라고 하는 장치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자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게 발행자의 완전 재량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누적해서 줄 것이냐. 은행권과 보험사는 누적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한 번 지급하지 않은 건 소멸이죠. 반면에 여전사는 누적적으로 지급합니다. 통상 신용자본증권 영구채기 때문에 만기가 없어 상환을 받을 기약이 없는데 통상 5년 이후 조기 상환, 콜옵션을 부여해서 상환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스텝업이죠. 금리 상향 조정 조항. 만약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스텝업이 은행권에서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보험과 여전사 신종자본증권에는 이 스텝업이 허용이 되죠.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제 업권별로 신종자본증권의 성격이 달라지고요. 또 하나 이제 큰 차이점은 은행권의 경우 바젤 3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각 요건이 들어간다는 점이 아주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슬라이드에 표시한 부분이 자본성을 강화하는 내용,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자본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이죠. 이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할 때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그래서 그대로 회계적 자본확충 효과를 100%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자본확충 효과를 인정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발행 조건의 차이를 신용평가 관점에서 약간 재정리한 건데요. 후순위성, 만기의 영구성, 이자 지급의 임의성을 자본성 판단 요소로 놓고요. 후순위성은 업권별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의 영구성 측면에서는 스텝업이 있느냐 없느냐, 조기상환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은행권만 자본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의 임의성 측면에서는 완전한 재량권을 가졌느냐 제한적 재량권을 가졌느냐에서 은행과 보험 여전사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자 지급 조건에 있어서는 누적적으로 지급하는 여전사는 자본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은행권의 신종자본증권은 신용평가관점에서 100% 자본 인정을 하고요. 보험은 40%, 여전은 30% 정도 자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증권의 발행 조건에 따라 이 자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발행된 신종자본증권들은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 자본 비율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행하는 자본성 증권의 신용등급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채권 등급 결정 메커니즘과 똑같습니다. 기업 신용등급 대비해서 회수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등급을 조정하는데요. 후순위나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선순위채 대비 회수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 신용등급 대비 한 노치, 신종자본증권은 두 노치 하향하는 식으로 등급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후순위채 발행 요인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두 노치 하향하지 않고 한 노치만 하향하고 있고요. 다음에 은행권 같은 경우 코코본드 형태로 이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코본드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이전에 상각돼서 손실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은행지주 기업 신용 등급에는 정부 지원 가능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를 출발점으로 쓰지 않고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등급을 출발점으로 쓴다. 이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성 증권과 관련돼서 최근에 불거졌던 크레딧 이슈들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ASB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부채 분류 가능성이죠.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부채로 분류될지 그리고 언제 이게 확정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슈입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회계 기준이 확정이 됐을 때 시장을 예상해 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일반 기업의 신종자본증권은 볼 수가 없게 되겠죠. 사라지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이 대규모 콜옵션 행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신종자본증권 발행 조건 중에 콜옵션 행사 요건으로 자본 부적격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 자본 분류가 안 되면 콜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투자 리스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은행권의 신종 코코본드의 경우에는 조건을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각 사유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하나로 두고 있는데 이제는 보통 주자본 비율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상각된다는 요건을 넣어야만 부채로 분류되는 코코본드가 기본 자본으로 분류가 가능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써 있는 관련 리서치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크레딧 이슈는 RRP 제도와 관련돼서 은행권의 코코본드가 이제 변화될 가능성인데요. RRP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베일인 제도와 함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올해 6월에 금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RRP 핵심 내용은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함으로 해서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금융그룹이 부실화 이전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만약 자체 정상화 어려울 경우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리 계획을 세워서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게 바로 RRP입니다. 리커버리 앤 레솔루션 플랜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과 은행지주에 대해서 전부 다 정부 지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과 은행지주의 정부 지원 가능성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RRP의 핵심 내용 그리고 해외의 RRP 도입 사례를 보게 되면 정상화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채권자가 은행 채권자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하도록 한 내용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은행지주 간 신용도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RRP가 도입된다면 은행 지주회사의 조달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순위채는 지금까지는 은행지주 선순위채에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있지만 앞으로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순위채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코코본드는
기왕의 정보 지원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삼각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본드 위주로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난달에 저희 한기평에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시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부터 IFRS 17과 킥스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은 오직 RBC 비율 관리 목적으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당장 이제 내년이 되면 새로운 자본 규제가 1년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RBC 비율이 아닌 새로운 자본 규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자본 규제는 현행 RBC 규제 대비해서 좀 더 강화된 자본 규제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규제 강화에 대비한 자본성 증권 발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17과 킥스 도입에 대비해서 규제 조치들을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보험사에도 코코본드 발행을 허용해 주기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7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사 그리고 아니면 은행지주 이렇게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보험사도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보험사의 코코본드 시장이 성장할 거냐, 요거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죠. 자본 비율 규제를 얼마나 세분화해서 발행사한테 발행 요인을 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또 이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에서 조달 코스트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투자자들이 보험사의 코코본드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가질지에 따라서 시장 성장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밑에 이 한기평에서 발표한 코멘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